네, 발달장애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세 번째, 보완대책 의사소통의 실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앞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방법들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사례들이랑 함께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교나 학급에서 보완대책 의사소통을 적용하고자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의사소통 기회가 있는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하시고, 앞서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회가 풍성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을 좀 구조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아이들에 대한 욕구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세 번째가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을 해보시고, 네 번째가 그거에 따라서 학습 지도안을 좀 짜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방법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실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을 만드는 방법과 절차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사소통 기회가 풍성한 교실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일관해서 의사소통 기회가 풍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의사소통을 풍성하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하는 말들이 비슷하고 늘 하는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재밌게 한다는 게 학년에 따라서도 다르고 학급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선생님 성향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을 의사소통이 풍부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요. 개인적으로는 의사소통 기회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등하교 시간을 저희가 의사소통의 환경이 풍성한 교실로 좀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대표적인 게 이런 부분입니다. 학교에 딱 왔을 때 보완대책 의사소통을 사용해서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거 를 반드시 하게끔 한다든지, 뭐 학교의 스케줄링을 구성해서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자리 배치나 이런 거 할 때 시각적 자료를 써서 내 사물함에 물건을 어떻게 갖다 놓고 어디에 놔두면 되는지를 알려주게끔 한다든지, 교사와 학생이 의사소통 카드를 서로 부착을 해서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보는 이러한 방법들을 좀 써보시면 사실 등교 시간만 해도 한 10분, 20분의 그 짧은 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사소통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시각 스케줄을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시간표, 오늘의 간식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감정판 같은 것도 활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소통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사실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환경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시각 지원,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방법들을 써보실 수가 있는 것들이 있고, 요거는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완대책 의사소통이기보다는 비주얼 서포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꼭 상징만 쓰실 필요는 없고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는 사진, 실제 실물들, 그 다음에 그 색깔들, 모양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저희가 비주얼 서포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의사소통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런 풍부한 의사소통 환경과 기회를 만들고 준비가 되었다면 저희가 아이들에 대한 진단평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앞서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소통 의도가 있는지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런 의도와 함께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게 의사소통 사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소통 사전을 같이 만드는 방법들이 관찰, 과 면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희가 관찰을 하고 면담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표준화된 검사 도구들을 가지고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저희 아이들이 평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관찰과 면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장애 아이들과 서로 소통하는 사실 통합되어 있는 상황이면 훨씬 더 나을 수 있고요. 그게 안 된다면 부모님이나 또는 가족 환경 또는 학교에서 저희 또래들끼리 같이 있는 부분들을 최소 2, 3회는 관찰을 좀 해보셔서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관찰을 통해서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면담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면담은 어머님, 아버님 통해서 가족들에 대한 면담이 굉장히 좀 강조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가정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사소통 방법과 학교의 의사소통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발달장애 친구들 중에서는 집에서 구어로 말을 하는데 학교 와서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인 차이들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차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집에서는 소통을 하고 있고 도주 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얘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사소통 상대방이 달라서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다르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어머님께 좀 정보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님이랑 소통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요즘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영상 좀 찍어주세요. 그럼 금방 1, 2분 컷으로는 금방 받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관찰과 면담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나는 조금 더 표준화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써보셔도 되고 한국에서 나온 거는 PAA와 같은 검사 도구 체크리스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을 하셔서 보완대책 의사소통에 대한 진단평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진단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아이들에 대한 교수학습 목표들을 설정을 합니다. 이런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완대책 의사소통을 이렇게 바로 쓰기가 조금 내가 힘든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저희가 아이들이 쓰고 있는 이런 학습 목표를 조금 더 의사소통에 가깝게 우리 아이가 배워야 되는 의사소통 어휘를 알려주는 그런 교수 방법들 그런 것들을 목표로 잡아서 IP 목표로 교사학습 목표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저희 통합교과에서 있었던 학습 목표인데요. 요거를 조금 의사소통에 가깝게 만든다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영수는 함께 약속, 도와주기 이게 저 단원에서 쓰는 사이좋게 하는 어휘로 사용이 되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단어들을 써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있을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걸로 약간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나는 보완대책 의사소통이 직접적으로 IP나 교수학습 목표에 나와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그러한 방법들을 써서 AAC 도구에서 이거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부분들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지금 현 단원에서 쓰이게 되는 이런 보완대책 의사소통이나 의사소통과 관련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어휘가 무엇인지를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돼서 그런 어휘는 핵심 어휘와 부수 어휘로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 내에서 이런 핵심 어휘가 어떤 거가 있고 부수 어휘가 어떤 거가 있는지를 한번 교과서를 들여다보셔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 교수학습 목표와 핵심 어휘와 부수 어휘를 좀 선택을 하시면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교수학습 지도안을 짤 수 있겠죠. 이제 교수학습 지도안을 짤 때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선생님의 발문에 따라서 어떻게 보완대책 의사소통을 써서 대답을 하고 소통하게 될지를 담아야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스크립트로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수학습 지도안에 스크립트처럼 활용을 해보셔서 사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구조화된 상황으로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이제 샘플로 교수학습 활동에서 교사의 활동과 AAC를 쓰는 학생들의 활동의 지도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어떤 발문할 때 아이가 어떤 도구를 써서 어떻게 답을 할지를 이렇게 지도안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지도안을 짜고 난 다음에는 교수학습 자료들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교수학습 지도안을 근거로 해서 학습 자료를 개발을 할 때는 AAC 사용자가 있는 친구들이 교과서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실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너는 이거 쓰니까 다른 거 써가 아니라 아이들이랑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같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 포함된 학습 지도안에 따라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교수학습 자료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학년 1학기에 있는 국어 통합교과 교과서인데요. 개미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를 볼 때 교과서 밑에 저렇게 개미 상징을 붙여서 저게 이제 핵심 어휘인 거예요. 저희가 이 단어에서 핵심 어휘가 괜찮아, 개미, 나는, 힘이 세, 고심도치, 가치 많아. 그래서 이렇게 핵심 어휘를 뽑았었기 때문에 이 핵심 어휘는 상징으로 같이 쓸 수 있게끔 교과서에 이렇게 붙이고 요거를 보완대책 의사소통 기기에다 넣습니다.
요 핵심 어휘들을 요 기기에 넣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또 따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시가 요렇게 괜찮아, 개미는 작아, 괜찮아, 영차 나는 힘이 세. 여기서 요거를 상징으로 이 교과서를 읽어볼 수 있게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는 요거입니다. SGD라고 하는 보안대책 의사소통 어플 를 좀 사용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쓴 거는 여기서는 마이토키를 샘플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꼭 마이토키일 필요는 없고요. 다양한 지금 소개드렸던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플들이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거에 이런 교과서 상징을 직접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써서 이 아이가 비구어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런 디바이스를 써서 음성 출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이런 비전자식뿐만 아니라 전자식 도구도 같이 써서 수업의 참여도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활용 콘텐츠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함께 적용을 해보아 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안대책 의사소통에 이렇게 담아서 실제로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했을 때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보기. 그러면 비구어 상황에서 아이들이 말을 못해서 참여를 못했다면 이런 디바이스에 이렇게 넣어서 이걸 눌러서 자기가 답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저희가 준비만 한다면 충분히 참여의 기회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사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진행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와 관련돼서 실제 수업에서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도 이렇게 컨텐츠로 상징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조금 더 쉽게 아이들이 평가에 임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때 사용되는 이런 상징들은 모두 다 교과서에서 실제로 배운 상징들을 가지고 같은 맥락 내에서 해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쉽게 피드백을 받고 점수를 받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방법으로 교실 체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좀 간단하게 적용해 보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실 상황에서 단순히 쓰는 거 말고 진짜로 ALC를 할 때 좀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안대책 의사소통을 교수하면 되는지 앞서 설명드린 ALC 체계에서 다시 전략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전략이 굉장히 이렇게 늘어지면 많이 늘어지는데 그 중에서 4가지만 제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ALC를 한다. 내가 진짜 ALC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의도가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의도가 있고 공동 관심이 있는지, 이 친구가 의사소통을 왜 하는지 알고 있는지를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내가 봤더니 의도가 없다. 의도가 없이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의도가 없는 친구들. 네, 정말 의도가 없는 친구들은 사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친구들입니다. 저희가 중복장애가 있거나 장애 정도가 굉장히 많이 힘든 친구들의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 소통의 방법이야 라고 하는 거를 이미 배우지 못하는 그 기회 자체가 사실 전면적으로 없었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초기에 신생아 엄마인 것처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 의도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애쓰셔야 합니다. 네, 굉장히 일관되게 굉장히 많이 해석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손을 한번 흔들면 선생님 불렀어, 이렇게. 선생님 불렀구나. 그래, 선생님 따라서 네가 나 불렀잖아. 이렇게 해서 정말 무한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시고 의사소통을 해석을 해주시고 반응을 해주셔서 이 친구가 의도를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걸리지만 반드시 선생님들이 해보시면 효과는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의사소통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었느냐와 없었느냐가 이 친구의 발달과 의사소통 발달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혹시 우리 반에 의사소통 의도가 없는 친구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선생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들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내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친구한테 의사소통 상대방으로 아직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저 선생님은 내가 의사소통을 좀 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선생님이 아이들이랑 같이 의사소통의 상대방이 될 수 있게끔 사실 좀 좋은 관계들이 맺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관심을 좀 더 표현해 주시고 아 내가 이 선생님한테 좀 잘 보여.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소개팅 가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든 알려줍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먹고 싶고 너랑 나랑 정말 1도 하나도 안 닮았는데 뭐 하나 찾으려고 엄청 애쓰는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상대방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지 알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표해 주시면 친구들이 또 아, 이 선생님하고 내가 한번 의사소통 해볼까 이렇게 해서 상대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변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을 모두 다 조금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내가 봤더니 우리 친구는 의사소통 의도가 있어. 그래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게 많다라고 한다면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는 저희가 어휘를 확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갑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고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 아이가 어떤 AS를 썼는데 더 이상 쓰지 않아요 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썼더니 효과가 없네요 했더니 안 되네요 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친구들이 처음에는 의사소통을 할 때는 물 주세요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주세요를 문장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어떤 기계에 녹음을 해놓고 또는 어떤 상징 카드를 주고 교환 형식으로 물 주세요로 하는 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모두 다 사람이잖아요. 의사소통은 발달을 합니다. 발달을 한다는 거는 확장이 되어 간다는 거고 기능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단순히 처음에는 물 주세요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뜨거운 물 주세요. 차가운 물 주세요. 이 물 아니에요. 냉물 싫어요. 주스 주세요. 오렌지 주스요. 이렇게 사실은 발전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자기의 기능을 습득을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과 관련된 어휘와 용어와 기능과 이 확장이 당연히 일어나게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AS를 해야 된다. 어떤 의사소통 중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그냥 됐으니까 얘가 물 주세요 성공했네. 와 끝이야. 이제 얘는 물 주세요는 하겠네가 아니라 아, 물 주세요를 했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물을 어떤 다양한 것들을 이 아이한테 더 줘서 얘가 이 물과 관련된 음료와 관련된 기능들을 충족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휘가 확장돼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서 우리가 AS 안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다양한 어휘들을 쓸 수 있게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때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사실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어휘를 확장을 할 때는 사실 상징을 많이 선생님들이 쓰게 되시는데 제가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 한 것처럼 상징이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상징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연구 결과로 다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선행성 연구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휘의 상징은 지양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상징의 이해는 학생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은 상징은 저희가 아무리 보여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교육자로서 해야 되는 것은 이 아이에게 이 상징이 이거야 라고 하게 가르치기 이전에 그 경험을 먼저 하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상징을 학습시키기보다는 이게 이제 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해놨냐면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상징을 학습을 하다가 상징을 싫어하게 됩니다. 이걸 소통의 수단으로 쓰질 않고요. 마치 글자 공부하는 것처럼 굉장히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중에 이렇게 다 버려요. 막 찍고 버리고 이렇게 던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아이가 이해하지 못한 상징을 저희가 계속 학습으로 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고 실제 해외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경험을 더 증진시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만약에 코끼리라는 걸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코끼리 상징을 가지고 놓고 이게 코끼리야 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코끼리를 먼저 볼 수 있게끔 동영상을 활용을 해주시고 더 좋은 거는 동물원에 가는 거겠죠. 네, 저희가 해서 실제 아이들의 경험을 더 늘려가고 그 다음에 코끼리라는 상징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교사로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해서 상징에 대한 교육들은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아이들한테는 다양한 어휘가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어휘에 대한 부분들은 또 확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어휘 확장이랑 되게 중요한 부분을 들어가는 게 이 거부하기입니다. 저희가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쓰다 보면 특히나 발달장애 학생들한테 굉장히 그 도전 맥락으로 들어가는 게 거부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거부하기를 굉장히 강한 행동으로 하다 보니까 도전 행동으로 강하게 거부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귀결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거부는 당연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거부를 하잖아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의도라고 하는 비상징을 갖고 있는 의도가 처음 시작되는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애기들이 말도 못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안 해 이거거든요. 사실 안 해라는 거를 안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엄마가 뭘 갖다 주면 딱 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 6, 7개월의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를 가져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전달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나의 자체 주체성과 나의 결정권이 생겨서 내가 이러한 거야 라는 걸 표현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결정권이 있고 의도가 있다라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사실 거부입니다. 그래서 이 거부는 도전 행동이 아닙니다. 거부라고 하는 기능은 수용될 수 있는 거죠. 싫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부 자체를 선생님들께서 도전 행동으로 맥락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부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부를 하는 형태가 저희가 조금 조절을 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하고 있는 그 거부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조금 기능적으로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특히나 AAC와 관련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AAC를 쓰면 얘가 거부를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저는 싫다고 막 던졌는데 AAC 이렇게 어플이나 또 기기에나 상징카드에 싫어요 하면 싫어요를 딱 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이미 싫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너 저기 상징카드 갖고 와서 싫어요 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더 화가 납니다. 네, 왜 자기가 이미 싫다고 행동을 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이 아니라 비도구적 상징으로 행동으로 싫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싫은 겁니다. 그것도 AAC로 이미 쓴 겁니다. 이 아이는 제가 싫다는 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으시면 들어주시면 좋은 거고요. 안 된다고 할 때는 안 되게끔 획일적으로 해주셔야지 네가 상징을 갖고 와서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 들어줄게. 그거는 아이의 기능도 무시를 하시는 거고 상징 학습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도전 행동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그 메커니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아이들한테 거부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아이가 화가 나서 이미 도전 행동이 나올 때는 그 어떤 방법도 AAC를 쓴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왜 얘가 화가 났고 어떤 이유에서 해야 되는지 저희가 조금 더 행동 지원 차원에서 살펴보셔야 되고 대신에 AAC로 저희가 의사소통을 할 때 거부를 어떻게 교수를 할 것인가를 좀 팁을 드리자면 먼저 이 아이가 써야 되는 거부와 관련된 용어와 어휘들을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저희가 안타깝지만 실제로 보완대책 의사소통에서 거부와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싫어요, 아니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의사소통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시면 싫어요, 아니요 두 개만 넣어놓으세요. 근데 저희가 거부 기능이 너무 많거든요. 싫어요, 아니요는 어릴 때 그렇게 하지 사실 점점 나이가 들수록은 그만하고 싶어요, 힘들어요, 다음에 할게요. 이만큼 했으면 된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어떨까요? 이런 말들도 다 거부와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저희 친구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굉장히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싫어요, 아니야 이렇게만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와 관련된 용어들과 어휘들은 미리 많이 세팅해 주셔서 보여주셔야 돼요. 너가 쓸 수 있는 어휘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그래서 이 중에서 혹시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나한테 언제든지 표현을 해. 해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진짜 얘가 지금 막 도전행동에 일어나서 너무 막 하이퍼하게 올라갔을 때 말고 일상적인 부분에서 쓸 수 있게끔 기회를 많이 주시면 그러면 저희 친구들이 이런 말도 쓸 수 있고 저런 말도 쓸 수 있고 내가 이런 말이 이렇게 들리는구나를 알게 되면 훨씬 더 맥락적으로 AAC를 더 쉽게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써놓은 것처럼 나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만할래요. 다 했어요 같은 이런 용어들을 좀 많이 그래서 거부와 관련된 다양한 어휘들을 많이 아이들이 쓸 수 있게끔 그냥 보여주시고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플이나 그런 거에 많이 써서 두시고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쓰시면 돼요. 나는 지금 시간이 안 된 것 같아. 다음 시간에 할까? 뭐 이렇게 해서 막 보여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저거는 싫다는 거구나. 선생님도 저렇게 그만한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시면 좋겠고 꼭 기억을 해주시는 거는 도전하기가 거부하기가 꼭 이것만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그래서 저희가 의사소통 의도를 확인을 하고 다양한 어휘를 주고 그 다음에 특히나 거부와 관련돼서는 어휘도 늘리고 거부 자체의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전화하지 않게끔 좀 해석을 하는 게 생겼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실제로 턴테이킹 의사소통 주고받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주고받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혼자서 AAC 하는 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혹시 연구 결과들을 좀 보시면 국내에서 특히나 보완대책 의사소통 저도 이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얘기지만 AAC 연구를 하면 가장 쉽게 하는 게 요구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AAC 연구를 이렇게 저희가 문헌 분석을 해보면 요구하기 빈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보완대책 의사소통 요구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실제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를 좀 맥락적으로 보시면 사실 저는 이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보완대책 의사소통을 가장 쓰기 힘든 이유는 비장의 아이들은 스포큰 랭귀지로 들어가서 스포큰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비장의 아이들이 저희만큼 성인들만큼 말을 하기 위해서는 5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문장으로 수려한 말들을 좀 해낼 수 있는 거는 최소 잡아도 5년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5년 동안 정말 많은 친구들이 스포큰으로 누군가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스포큰으로 나옵니다. 근데 AAC는 스포큰으로 다 이야기하는데 본인만 ADD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맥락 차이가 확 생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보완대책 의사소통을 실제로 아이들이 쓰지 않는다, 왜 안 쓰느냐의 가장 큰 변이는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다 한국어 쓰시는데 혼자만 영어 쓰세요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영어를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에 가서 사는 겁니다. 네, 그 이유는 다 같이 영어를 쓰니까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에 다 살면서 너만 영어 써 그러고 다 저희가 한국말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영어를 잘 쓸 수 없습니다. 동일한 맥락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조금 더 심하게 AAC를 쓰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있고요. 마치 그 기기만 딱 던져주면, 상징만 딱 던져주면 얘가 모든 걸 할 것처럼 생각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아이는 훨씬 더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쓰지 않는데 본인만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하겠죠. 선생님들 그냥 선생님들이 쓰시는 겁니다. 네, 선생님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그림을 좀 기억을 해주셔서, 이건 제가 호주에서 AAC 연수 받을 때 썼던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을 딱 기억을 해주셔서 실제로 저 스포큰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럼 우리 아이들이 ADD로 나오려면 ADD로 같이 써야겠구나.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의사소통 보드 같은 거를 써서 선생님들이 같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도 상징을 쓰는구나, 선생님도 손담을 쓰는구나, 우리 선생님도 저렇게 상징 써서 이야기하는구나를 보면 사실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와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AC의 그런 목표와 성과는 무엇인가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AC의 목표 성과는 뭐야? 사실 AAC의 자주성은 다음과 다르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첫 번째로는요, 선택하기랑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AAC를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걸 AAC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본인이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을 강요받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소통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선택과는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도 다릅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최근 들어서 AAC를 할 때는 예 아니오는 상징으로 쓰지 않게끔 하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예 아니오는 본인이 많이 합니다. 네. 뭐 이런 방법도 쓰고요. 혀를 내밀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의 긴장도를 쓰기도 하고요. 관찰만 하면 이 친구가 어떻게 예 아니오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그거를 상징으로 동그라미 X로 구조화해서 저희가 가르치고 있다면 도대체 이걸 내가 왜 쓰는가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정말 이 친구가 의사소통에 자기가 자주성을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걸 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뭔가 이렇게 구조화돼 있고 맥락화돼 있고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사가 보기에 좀 더 편한 것들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내가 그러한 의도가 조금 더 셌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제스처로 예 아니오를 하고 있다면 구태여 그걸 OX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제시된 옵션이나 다양한 선택에서 선택하게 하는 거는 자주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완대책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오토노미라고 하는 자주성이거든요. 그럼 그 자주성이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당사자입니다. 저희 친구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보완대책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획일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징을 똑같이 써야 된다든지 모든 기기를 똑같이 써야 된다든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는 편의성을 위해서 제공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당사자들, 그 다음에 상대방들이 이 친구하고 소통하는 방법들을 알아서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최근에 캐나다에서는 법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접근법에 아예 이렇게 코션 붙여가지고 의사한테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AAC라고 하는 것을 상징이나 도구로만 착각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이 아이들이 다 소통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의사소통 방식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획일화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친구들은 여태까지 했던 소통 방식마저도 무시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보완대책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당사자가 당사자의 의견을 스스로 내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쓰는 방식들이 있다면 관찰하셔서 의사소통 사전으로 만드시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아 얘가 그 대신 상징을 이렇게 쓰면 좀 나을 거야. 도구를 이렇게 쓰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대 해서 여러 가지 선택권들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방법들을 하신다면 좀 더 풍성하게 의사소통을 하시고 실제로 혹시나 AAC를 여태까지 하셨었는데 왜 안 됐었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퀘스천들도 조금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중압감을 가지셨다면 그렇게 하시는 방식보다는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는 게 보완대책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꼭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